발레리나, 발레리노 합쳐서 발레니나노. 자,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발레 안무가 혹은 현대 발레계의 수장으로 추앙받는 보리스 에이프만 발레 중에 명작 중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이프만이 무명 안무가 시절 겪었던 고난과 시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에이프만의 명성과 영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불굴의 의지와 피나는 노력과 땀이 필수적인 거야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에이프만에게는 단순히 보고 넘길 수 없는 장벽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200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가을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조그마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에이프만 발레단이 마린스키 극장에 입성한 것입니다. 아니, 마린스키 극장이 뭐라고 그게 사건인가 하시겠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와 함께 클래식 예술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몇 안되는 18세기형 대도시이자 고풍스러운 건물이 밀집한 도시 풍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고전 발레와 오페라, 전통 연극이 이처럼 활발하게 성업하고 있는 곳은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클래식으로 수식되지 않는 예술은 이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이 클래식 성지의 중심에 마린스키 극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에 해당되는 곳이죠. 자, 이 극장에서는 클래식 오페라와 클래식 발레, 클래식 교향곡이 주로 공연됩니다. 이곳에서 초청받아 공연을 올린다는 것은 러시아 최고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클래식이라는 수식을 받는 조건으로 말이죠. 1990년대부터 전세계 언론이 에이프만을 세계 최고의 안무가로 격찬하고 그의 발레에 열광할 때도 마린스키 극장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발레는 클래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콧대 높은 마린스키 극장이 드디어 에이프만의 공연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1970년대 말 자기 극단을 이끌고 안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의 정체불명의 공연은 찬사와 동시에 노절한 발레라는 극단적인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고상하고 품격 높은 발레 예술에 괴상한 동작과 시끄러운 음악을 결합하여 희한한 걸 만드니 전통에 길들여진 발레 꼰대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에이프만은 클래식의 성지인 이 도시에 어떤 연고나 연줄도 없는 시베리아 오지 출신의 촌놈이었어요. 촌놈은 지역 비하 발언인데, 무엇보다 대부분의 안무가가 현역 활동을 한 발레리노 출신임에 반해 에이프만은 발레 슈즈를 신어본 적이 없는 전문 안무가 출신이었습니다. 클래식 발레 형식과 경륜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재구성하는 이다나에게 이 클래식의 성지가 호락호락 자리를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1980년대부터 점점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주류 발레계는 집단 따돌림으로 대응했습니다. 좋은 공연장을 내주지 않았고 공연 날짜도 빠듯하게 잡아주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공연 며칠 전에 대관 장소를 취소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 체육관에서 공연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보통 발레 공연장은 후면에서 전면으로 15도쯤 기울어져 있어서 무용수들의 몸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 체육관은 평평하기 때문에 도약을 하기도 어렵고 발목을 다칠 위험도 커집니다. 에이프만은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그런 소외와 푸대접을 받으며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망명의 압력과 유혹도 수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으로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새로운 작품에 몰두할 때나 개경 직전에는 집에도 가지 않고 연습장 소파에서 잠을 자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 따돌림을 지독하게 버티다가 외국에만 나가면 꽃다발을 산더미로 안아오는 게 아닙니까? 그의 세계적 명성이 높아지고 러시아인들마저 그를 영웅 대접하자 천하지존의 마린스키 극장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드디어 2005년 에이프만 발레단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마린스키 극장이 외국 초청 현대 발레면 몰라도 자국의 비클래식 공연에 안방을 내준 것은 아마 에이프만이 처음일 겁니다. 자, 발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1995년 제작되었습니다. 원작 소설이 완성된 것이 1880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 만에 소설이 발레로 무대화된 것이죠. 그동안 이 소설은 영화,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해석되었지만 한 번도 발레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 에이프만의 발레 공연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9세기 후반 혼란한 사회상을 토대로 러시아에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이 소설을 썼듯이 에이프만도 이 작품을 통해 소련 붕괴 후에 혼란한 사회상을 타개할 활로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탐색에 대중은 열광적으로 화답했고 이 발레 작품은 에이프만의 대표작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를 돌면서 160회 이상 공연되어 세계적인 걸작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3년 에이프만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수정 업그레이드하여 죄 너머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버전을 선보입니다. 하나의 작품에 두 개의 버전을 가진 작품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애정을 가진 작품이고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존경과 숭배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6년 촬영된 것이니까 두 번째 버전인 죄 너머 공연인 셈입니다. 그래도 이 공연은 여전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더 친숙한 제목이니까 계속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까라마조프라는 성을 가진 3명의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남 드미트리, 차남 이반, 막내 알료샤가 그들이죠. 드미트리는 전형적인 러시아의 기질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내부에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르고 그것을 매 순간 진실하게 발산하는 인물인데요. 그로 인해 때로는 방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같은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의 태도가 드미트리의 정체입니다. 반면 둘째 이반은 냉철한 이성과 철학적 사유를 특징으로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기질은 전형적인 서유럽의 지적 전통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반은 러시아적 정신을 훼손하는 서유럽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막내 알료샤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의 소유자로서 러시아 종교의 숭고함과 위대함을 실현할 인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세 형제의 아버지는 불행히도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 피오도르의 그런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부정적 품성을 이겨내고 구원과 화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발레 공연에서도 조시마 장로, 스멜자코프, 까제리나, 리자 같은 주변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원작에서는 대시문관 이후 아버지 살인사건이 벌어지지만 발레에서는 아버지 피오도르가 살해된 후 대시문관 장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발레에서 아버지 피오도르는 드미트리와의 싸움 중에 살해되는 걸로 설정되어 있고 이반에게 나타나는 유령은 아버지 피오도르인 걸로 나옵니다. 발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부분은 아마 대신문관 장일 겁니다. 대신문관 장은 둘째 이반이 막내 알료샤에게 자신의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집필한 서사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철학적이고 심오한 나머지 누구나 이 대신문관 장을 이 소설의 백미로 꼽습니다. 이 대신문관의 사상은 니체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 바로 여기서 실존주의 철학이 발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신문관을 공책에 필사해서 품에 안고 다니며 읽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비중이 큰 장면이기 때문에 발레에서도 이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 역을 대행하는 알류샤와 대신문관 역을 하는 이반의 춤 대결, 진리를 갈구하는 우매한 군중의 집단무, 대신문관의 정신적 압제를 상징하는 감옥 같은 무대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마치 이 장면을 위해 작곡된 음악인 듯 착각할 정도로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는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 등 정말 그 소설에 그 발레란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신약에 따르면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 오셨지만 두 번째 방문은 심판의 날을 위해 오신다고 예고하셨죠. 그러던 중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길래 심판의 날 이전에 깜짝 방문을 합니다. 일종의 번개 방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16세기 어느 날 이교도를 대상으로 종교재판이 횡행하던 세빌리아에 방문하십니다. 그곳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대신문관이라는 지구의 종교적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단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최고의 신문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개 방문을 한 예수는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과 자유의 가르침을 전하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등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신문관은 그 예수를 당장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따집니다. 왜 다시 왔냐고. 당신이 가신 후에 인간이 얼마나 고통받는 줄 아느냐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사랑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실천하기 힘든 것이었다. 왼쪽 뺨을 때리며 오른쪽 뺨을 들이대라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동네 이웃하고도 층간소음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고 정치 성향만 달라도 서로 삿대질하며 고성이 오가는데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아니 그렇다면 부모님을 죽인 살인범도 용서해야 하나요? 제 자식을 죽인 인간 말종도 사랑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신문관이 말합니다. 인간은 당신이 주신 그 사랑과 자유를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괴로워하며 고통을 받았다. 인간을 위해 생명을 던지려는 당신의 행위는 인간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자진반납했고 우리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인간들에게 자유를 박탈했다.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의 시련을 덜어주고 연약한 본성을 용납했던 것이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용서를 해주었고 남을 위해 모든 재산을 헌납하지 않아도 다 용서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부르고 찬송가만 부르고 헌금을 잘 내면 천당 갈 수 있다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며 삶을 즐겁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신문관이 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냐? 도대체 왜 당신은 우리를 방해하러 왔느냐? 당장 떠나라! 이 무례한 신성모독적 폭거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자 대신문관은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대신문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같은 인간은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더니 이마에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조용히 감옥을 나가 마을을 떠납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인간의 죄를 빼앗은 죄로, 목회자로서 하느님의 뜻을 왜곡한 죄로, 인간에게 거짓 행복을 제공한 죄로 자신은 죽는 날까지 피말리는 불면의 고통을 빠질 것이고 죽어서도 유황불의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한 죄에 대한 벌입니다. 대신문관의 고통 그리고 마취와 복종을 의미하는 군중들의 기계적인 동작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낸 에이프만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이프만의 발레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양대 산맥은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죠. 도스토옙스키를 다룬 에이프만이 톨스토이를 가만 놔둘 리 없겠죠. 자, 다음에는 톨스토이의 대표작 안나 까레니나를 무대화한 발레 작품을 감상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